자, 이제 정묘호란으로 갑시다. 458페이지 정묘호란 볼까요? 정묘호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안 본 거 있어가지고 잠깐 앞으로 넘겨볼까요? 안 본 게 뭐가 있냐면은 450페이지 보시면은 을묘외변이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조그만 설명에. 그 다음에 니탄계은안이라고 해서 조그만 설명에도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니탄계은안이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살짝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걸 니탄계은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니탄계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족인데 이 사람이 함경도 우리가 예전에 육진 지역 기억나요? 사군 육진할 때 그 육진 지역? 그 육진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큰 사건 별로 없었다고 했죠. 큰 전투 이런 거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좀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을묘외변이 좀 큰 거라고 얘기했고 일본이 쳐들어온 거 중에서 그 다음에 여진족이 반란을 살짝 일으킨 거 중에서 이게 좀 큰 거였어요. 그래서 니탄계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어쨌든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묘호란으로 한번 갈 건데 정묘호란에서는 일단 어느 왕인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사실 정묘호란은 인조죠, 인조. 그래서 인조 때 있었던 사건으로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된 사건, 네, 그 원인이 된 사건으로 한번 가보시면 첫 번째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친명배금 정책은 말 그대로 명나라랑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인조 때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인이겠죠. 앞에서 우리가 붕당 얘기하면서 이때는 서인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남인이 참여하는 이런 양상을 띄었다고 했는데 특히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낸 이유가 인조반정을 서인이 주도했으니까 광해군을 쫓아낸 이유가 광해군의 중리배교 때문이잖아요. 그럼 중리배교라는 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성리학적 명분론에는 어긋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성리학의 명분론에 어긋나기 때문에 요 서인의 정책은 명나라하고만 무조건 친하게 지내는 정책이면서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을 서인이 주도했고 자, 여기에다가 그 뒤로 이제 몇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가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도 사건. 그래서 그 가도 사건도 이 정묘호란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가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그 가도를 모문용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군이 차지한 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나라에서 장군이 세력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의 가도라고 하는 철산 앞바다의 가도라고 하는 섬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모문용의 가도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명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얘기했죠. 명나라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나라의 세력 중에 일부가 즉 모문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끌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망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차지라고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지역. 가도라고 하는 섬을 점령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점령을 하자. 즉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우리는 걱정을 한 거죠. 쟤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온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이 모문용 같은 경우 모문용이 이제 우리나라 섬을 하나 점령을 하고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러자 이 사건이 후금을 자극하는 사건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후금 입장에서는 자기 턱 밑까지 와서 거기에서 명나라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명나라가 지금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금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적이 가까이까지 와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은 또 명나라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금은 좀 거슬리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쫓아내기도 그렇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자니 후금의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약간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 가도 사건이고 결국에는 이것도 후금이 쳐들어오는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자, 말 그대로 이괄이 반란 일으킨 사건이죠. 그러면 이괄이 반란 일으킨 원인이 뭐냐?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에요.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죠. 자, 논공행상이라는 건 공을 논해서 상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조반정의 과정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공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괄이 기여한 바가 있어요. 초반기에. 그래서 이괄이 생각할 때 나는 1등 공신이어야 해. 이거죠. 나는 1등 공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괄이 2등 공신으로 책봉이 된 거예요. 빈정이 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 2등 공신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논공행상, 공을 논해서 상을 주는 즉 공신으로 책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괄이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이괄은 사실 금방 잡혀요. 말하자면 금방 진압이 되는데 이 반란은. 그런데 문제는 요 잔여 세력들, 말하자면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면 영모니까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죠. 자, 잡히면 안 되니까 도망을 갔는데 후금에 도망 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첫째, 자, 후금하고 광해군하고 사이가 좋았죠. 그러니까 너네 광해군 복수하러 갈래? 그럼 이제 후금을 자극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갈 거면 지금 가자. 내가 길잡이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선 침략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침략을 종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쳐들어오는 여러 가지 구실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광해군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왜냐면 광해군하고 후금은 사이가 좋았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광해군을 쫓아낸 거고 이 새로 들어온 정부는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니까 안 되겠다. 광해군 복수를 하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게 바로 정묘호란 이죠. 자, 그래서 발생하게 된 게 정묘호란이다. 결국에는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정묘호란은 후금이 침략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후금이 침략을 하면서 거기 보시면 광해군을 보호한다는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자, 황해도 평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죠. 보통 우리나라는 왕실에서 조선시대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의 강화도로 피난을 많이 가요. 그래서 강화도로 인조의 강화 피난. 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자, 하지만 이때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이제 쳐들어오고 나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인 또 의병이 뭐 전국적인 의병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도 의병이 일어나서 이 정묘호란에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의병이 조직이 되죠. 자, 이때 정봉수, 이립 등의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의병이 거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정봉수나 이립 등의 의병을 일으켜서 잘 막아냈었다. 그리고 후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명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주 대대적인 전국적인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북부지방 중심으로만 피해를 입히게 됐던 게 우리가 피해를 봤던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이죠. 자, 거기 보시면 관군과 의병들이 일어나서 합세해서 싸웠고 자, 하지만 후금은 보급로가 차단될 것을 염려하면서 결국에는 화의를 맺게 되죠. 자, 결국에는 정묘호란에서 후금과 화의를 맺게 되고 화해를 약속하게 되고 자, 결국에는 후금과 우리나라와 사이에 형제관계를 맺게 되죠. 자, 우리나라와 후금 사이에 형제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에는 전쟁이 별 큰 피해나 물론 피해가 있었지만 임진왜란 만큼의 큰 전투는 아니었죠. 자,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고요. 자, 지금 현재 어느 왕 때냐면 인조, 그래서 인조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정봉수 이립, 그 다음에 형제관계,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후금과 형제 관계를 체결하면서 화의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후금의 정세가 조금 바뀌게 돼요. 자, 후금이 더 세지게 되죠. 그래서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되면서 더욱더 강화가 되죠. 자, 그리고 청은 조선에 뭘 요구하게 되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자, 그 전까지 후금과 조선의 관계는 형제 관계.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 요구하게 되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조선에서는 이 군신 관계를 들어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 군신 관계 요구를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뭐 어떻게 나눠지냐면 주화론, 그 다음에 주전론. 자,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주화론은 화의를 약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의를 약속하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자, 말하자면 얘네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 자, 주화론이라고 하는 건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자.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주화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주전론. 그런데 앞에 척화가 붙었죠. 척화라고 하는 건 화의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금을 오랑캐라고 취급을 했었죠. 말하자면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르면 명나라가 서열 1위 국가예요.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열이 있어서 그 서열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서열 1위는 명나라, 서열 2위는 조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은 다 서열 3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되겠죠. 자, 우리는 명나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적 명분론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선에서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후금과 친하게 지낸다? 이건 안 될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의를 배척하고 차라리 이런 오랑캐한테 우리가 굴복할 거면 전쟁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척화, 주전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다는 건 이거는 실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실리를 추구한다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최명길은 오히려 양명학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양명학자로 불리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자라고 하는 건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즉 성리학적 이론인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김상언이나 윤집이나 오달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결국에는 주화론이냐 그 다음에 주전론이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조정해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둘 중에 어떤 의견을 따르게 되냐? 자, 결국에는 이 중에서 척화 주전론, 차라리 이런 들떨어진 오랑캐들과 화의를 맺을 거면 싸우는 게 낫다. 그래서 척화 주전론을 채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한 거잖아요. 자,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결국에는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후금이 쳐들어온 전쟁을 병자호란이라고 그래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청의 침입이죠. 말하자면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청나라가 그전에는 명나라와 전쟁하고 하느라고 좀 힘이 약한 시절에 쳐들어왔던 게 바로 정묘호란이고, 이때는 청나라가 좀 안정된 다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대적으로 밀고 쳐들어온 거고,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왕실에서 피난을 어디로 간다고 했죠? 강화도. 그런데 이제 왕비라든가 왕실의 여자들을 강화도로 피난을 보내고 왕과 세자가 남았어요. 이제 왕과 세자도 강화도로 떠나야 되죠. 그런데 강화도로 떠나기에는 후금이 청나라가 너무 가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강화 피난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자 인조와 세자는, 인조는 어디로 피난을 가냐? 결국에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요. 남한산성에서 45일간 항전을 하게 되죠. 저 말이 좋아서 항전이지 사실은 버틴 거죠. 버틴 거. 그리고 이미 청나라에서는 후구 이제 청나라에서는 청나라의 태종인, 그러니까 황제가
항복을 받으려고 와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우리가 버티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얼마나 버티나 보자. 니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한 45일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된 거고, 자, 요 항복을 받으면서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뭐 속국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제 항복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요 남한산성은 산성인데 요 안에 임금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예를 들면 뭐 유사시에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피한다거나, 행궁이라고 하는 건 피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서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왕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이 옮겨서 지내는 거를 우리가 지내는 궁궐을 행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궁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산성 안에. 그래서 남한산성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남한산성이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45일 만에 우리가 항복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항복의 의식을 치르게 돼요. 청나라 황제가 왔다고 했죠. 청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받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죠. 우리나라 왕은, 인조는 청나라 황제한테 3번 절하고 9번 머리가 땅에 닿게 숙이는 그런 이제 항복의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런 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래요. 삼전도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청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비석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비석이 지금도 남아있죠. 여러분 책에 보면 비석이 나올걸요. 자, 460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남한산성 사진 살짝 나와있고 삼전도 비 나와있죠. 자, 병자호란 때 조선 침략 사실을 기록하고 청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이 비석이 삼전도 비고요. 삼전도 비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이가 약 4m 정도 되는 아주 큰 비석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지금은 어디 남아있냐면은, 지금 이제 위치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옮긴 거긴 하지만 지금은 롯데월드 앞에 이렇게 조그만 공원 같은 데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여. 왜냐면 저도 이 삼전도비를 보러 재작년쯤에 한번 거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 앞에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차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얘기를 했죠. 저 여기 잠깐 비석만 얼른 보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주차료를 내고 이제 그냥 레스토랑 주차장인 거야. 패밀리 레스토랑 제 주차장이니까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만 잠깐, 여기 비석만 보고 오겠다고. 한 비석까지 가는 데는 몇십 미터 안 되는데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애매하더라고요. 공간이 조금 애매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거기를 막 이렇게 이제 조금 걸어서 가면은 비석이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건물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비석이 보존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비석만 사진이 나와 있지만 요 뒤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비석도 청나라에서, 이 조선시대에 청나라에서 비석을 만들었더니 크기가 작네, 뭐가 이게 좀 표시가 마음에 안 드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쉽게 말하면 퇴짜를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 비석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비석이 있으면 그 옆에 그 퇴짜 맞았던 그 구조물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놔뒀어요. 거기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몇 개 있어. 그 구조물 같은 게 몇 개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높이만 한 4m쯤 되니까 그 옆에 넓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용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바로 삼전도비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항복한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게 바로 삼전도비. 그래서 시험에 가끔 요 남한산성의 사진과 삼전도비가 사진으로 제시되고 이거와 관련된 전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삼전도비, 즉 병자호란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는, 항복의 의식을 치르게 되고, 자, 항복을 했으니까 뭔가 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인질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이때 인질로 끌려갔던 게 소현세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가죠. 소현세자는 말 그대로 세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즉
인조의 둘째 아들이 바로 복림대군이고 이렇게 이제 이 부부 이렇게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사람들 있죠. 김상원, 윤집, 오달재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척화주전론을 주장했던 학자들도 청나라에서 잡아가요. 그래서 죽이죠. 청나라에 끌고 가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김상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끌려가면서 막 이렇게 시를 남기기도 하고 뭐 가노라 삼각사나 뭐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런 시 있어. 그런 게 다 처음 들어. 그래서 그런 시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를 남기고 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거기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질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왕과 뭐 그 세자와 왕자와 신하들만 끌고 간 게 아니고요. 많은 백성들도 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백성을 많이 끌고 갔냐면 나중에 돈을 받고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고 이제 평범한 그 평민이나 노비들은 말 그대로 노비로 쓰려고 끌고 갔겠죠. 하지만 여염집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양반가나 이런 평민이나 아니면 양반가들은 이 사람들을 나중에 풀어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질을 끌고 가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자들을 우리가 환향녀라고 불러. 환향녀. 근데 여자들이 돌아오면 그 여자들을 대갓집에서 양반집에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겠죠. 이제 정절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안 받아주면서 그 여자들을 나중에 이제 욕을 하는 게 생긴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분은 하기가 쓸 일이 없는 그런 욕이네요. 환향년이라고 하는 그런 욕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인질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청나라에 이제 둘이서 끌려갔는데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끌려가서 딱 형세를 보니까 청나라가 너무 발전을 한 거예요. 청나라는 이미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인 그런 대대적인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물을 접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소현세자는 이렇게 좀 약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에서도 이 소현세자랑은 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청나라에 소현세자가 머물고 있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외교관 같은 거죠. 말하자면 빈관이 오히려 외교관의 그 관청의 외교관의 어떤 관청의 역할을 하면서 소현세자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런데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끌려간 게 너무 치욕인 거죠. 일단 가면서부터 치욕이었고 있는 도중에도 치욕이고 내가 이런 오란 개들한테 막 이렇게 당했다니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복수를 꿈꾸게 되죠. 복수를 이제 다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8, 9년 정도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청나라와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이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이제에도 좀 밝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땅을 불화를 받아서 왜냐하면 청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금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얻어서 말하자면 이제 사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끌려갔던 백성들 있죠. 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백성들을 다시 사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조선을 위해서 기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약 10년간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중에 이 당시에 왕은 아직도 인조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나랑 잘 맞냐 마음에 드냐 복림대군이죠. 왜냐하면 내가 겪은 치욕이고 복수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복림대군과 나에게 결이 맞는 거죠. 하지만 소현세자는 백성들한테 인기도 있고 신망도 있고 청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래서 인조는 이 소현세자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저 자식이 나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현세자는 돌아온 지 2달 만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고 자, 그러면 소현세자가 죽었으니까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세 손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위를 세 손에게 물려줘도 되는 거거든요.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세 손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세자 빈 며느리죠. 며느리 인조한테는 며느리도 역모로 몰아서 사약을 내서 죽이게 돼요. 사사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현세자, 그 다음에 그 와이프,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고, 그러니까 아들의 집안 하나가 이제 없어진 거죠. 풍비박산이 난 거지. 그리고 나서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 복림대군이 그럼 누구냐? 이게 바로 효종.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효종이 왕이 되었다. 자, 그럼 효종은 복림대군이니까 청나라 갔을 때부터 돌아와서까지 복수를 꿈꾸게 되고 결국에는 본인이 왕이 됐을 때 정말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효종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 북벌운동이에요.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 그래서 청나라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실제로 무기와 성곽을 수리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북벌을 효종과 같이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 서인이죠. 지금까지도 집권 세력이 서인이니까, 자, 그래서 서인 중에서 북벌을 주도한 사람들이 송시열이라든가 송시열, 송준길, 이완 이런 사람들이 북벌을 주도하게 되죠. 자, 하지만 실제로 서인이 북벌을 할 생각이 정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북벌을 할 수도 없고 청나라가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쳐들어갈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북벌을 진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봅시다. 서인이 주도를 하게 되고요. 자, 북벌이라고 하는 건 어영청을 확대해서, 자, 그 당시에 군대 중에서 어영청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어영청이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진 거는 인조 때 만들어졌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북벌에 활용하려고 했던 게 바로 효종 때. 그래서 북벌의 핵심 군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영청 찾으시면 돼요. 자, 효종 때 북벌의 핵심 군대가 뭐냐? 물어보면 어영청. 자,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어영청을 확대해서 실시했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북벌이 정말 북벌을 하려고 막 대비를 했던 게 아니고, 북벌을 그러면 준비한 이유가 뭐야? 자, 이 당시에는 군영, 즉 군대를 장악해야 이 붕당한테 힘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장악하든 상권을 장악하든 이렇게 좀 돈이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딱 장악을 하고 있어야 내 힘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군대와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서인들이 북벌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힘을 키우는 데 활용을 한 거죠. 즉, 북벌은 서인 정권의 유지 수단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막 전쟁을 막 대비해가지고 청나라를 쳐들어가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북벌이라고 하는 건 서인 정권의 유지 수단일 뿐이었다. 서인 정권의 유지 수단일 뿐이었다. 그래서 실제 북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서인 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활용된 게 바로 이렇게 북벌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아,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삼전도의 굴욕을 맺으면서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거. 당연히, 왜냐면 군신관계 요구하러 왔다가 우리가 전쟁이 진 거니까 당연히 군신관계를 맺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고, 자, 북벌이라고 하는 거 효종 때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북벌은 실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북벌은 실제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북벌이라고 하는 걸 준비한 그 힘으로 나중에 한번 써먹긴 해요. 그 써먹었던 게 바로 나선정벌이라고 하는 거죠. 자, 463페이지 보시면은 나선정벌 나오죠. 자, 나선정벌 나오는데, 자, 북벌을 실제 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여기다 씁시다. 나선정벌이 이루어진다. 나선정벌이 이루어진다. 자, 나선정벌은 청과 러시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대를 요청을 하게 돼서 청나라를 도와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총부대를 2번 보냈었는데 2번 다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야? 전쟁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북벌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실제 북벌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군사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나선정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변급, 그 다음에 신유. 자, 둘 다 장군 이름이에요. 변급과 신유가 이제 한 100여 명 정도의 조총부대를 이끌고 러시아와 맞서 싸우게 되죠. 자, 그게 바로 나선정벌이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성과는 있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선정벌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북벌. 요거 17세기. 자, 북벌은 17세기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하지만 한 100년쯤 지나면 18세기로 넘어가면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가 아니고 자, 청나라한테 배울 게 되게 많아. 그럼 배우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럼 북벌, 정벌하자가 18세기로 넘어가면 북학으로 바꾸죠. 그래서 북학운동으로 바뀐다. 자, 북학으로 바뀐 건 효종 때는 아니에요. 100년 뒤라고 했으니까. 효종은 아니고 한 영정조 때쯤, 네, 영정조 시기로 가면 18세기에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 우리보다 나아 걔네들이 배워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북벌에서 나중에 북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다가 한번 쭉 적어볼까요?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임진왜란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임진왜란은 선조. 여러분도 사건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임진왜란 내부에서의 순서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임진왜란, 정유재란 뭐 다 되겠죠. 자, 그리고 광해군으로 넘어가면 광해군 때 중리배교. 자, 광해군 때 중리배교, 북인이 주도했던 북리배교가 있었죠. 중리배교가 있었죠. 자, 그런데 광해군이 쫓겨나죠? 자, 그래서 그 쫓겨난 사건 뭐라 그래요? 인조반정. 자, 그리고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조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인조반정은 서인이 주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인조 때 큰 전쟁이 2번 있었네요. 자, 이괄의 난을 원인으로 하는 가도사건, 이괄의 난. 그래서 정묘호란.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이때 형제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그 뒤로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절하니까 얘네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병자호란. 자, 그리고 이때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면서 우리가 인질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 결국에 소현세자는 사망을 하게 되고 갑자기 사망을 하고 복림대군이 왕에 오르네요. 자, 그래서 그 왕이 효종. 자,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꿈꿨으니까 복수를 실천을 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죠. 그게 바로 북벌운동. 하지만 실제 북벌이 일어날 수는 없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전쟁 준비한 걸 한번 써먹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나선정벌. 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북학운동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사건으로 하면 임진왜란, 중리배교,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 북벌, 나선정벌 순서대로 쭉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쭉 적어봤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근, 세, 의, 대외관계까지 정치 쭉 여러분하고 마무리했고요. 자, 그래서 근, 세, 의 정치를 좀 마무리했고, 자, 시간이 애매한데 그래도 새로운 단어를 들어가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